자, 오늘도 즐거운 소식 있습니다. 오비더스 컬렉션의 가방을 선물로 드리니까 공지사항 잘 보시고 이 선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2030 세대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들 말하죠. 직장 생활하며 자유롭게 취미생활과 여행을 즐겨야 하는데 결혼으로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걸 자주 들었어요. 무엇보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교육비,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크게 작용할 겁니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결혼 건수는 19만 1,700건인데요. 38만 9천 건의 결혼이 이루어졌던 1997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축제처럼 재미있는 결혼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다녀온 프랑스 결혼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혼식 주인공은 조카인데요. 조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부터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그곳에 살고 있을 때 가족 여행을 왔다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얼떨결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년 정도 학교 다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프랑스를 좋아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대학원까지 쭉 프랑스에서 마쳤죠. 조카는 워낙 성격이 개구장이고 유머 감각도 풍부하고 외향적 성격이어서 친구가 많으니 요즘도 서울로 파리로 1년에 몇 번씩 친구들 결혼식에 참석하더라고요. 그러니 친구들과 즐겁게 파티를 즐기는 프랑스식 결혼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의 경우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런 법적인 절차 없이 같이 사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엄마, 아빠 이름이 올라가고 가족증명서도 아무 문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부와 친모, 아이의 관계는 가족인 거죠. 결혼하지 않고 사는 커플은 자유로운 결합, 유니옹 리브러와 박스라고 해서 박드 시빌 드 솔리다리테,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시민연대 협약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거를 맺기도 하는데요. 결혼은 하지 않지만 함께 산다는 일종의 공식적인 약속 같은 겁니다. 자유로운 결합은 같은 집에 사는 동성 혹은 이성 커플을 의미하는데요. 신분증과 거주증명은 전기세나 집세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함께 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가면 동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공공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동거하던 커플이 헤어지려면 그냥 헤어지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뭐 아무런 그런 이렇게 맺은 게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유롭게 같이 살고 싶으면 살고 그게 싫으면 가재 도구 챙겨서 각자 떠나면 끝입니다. 자유로운 결합보다는 좀 더 관계가 구속력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박스입니다. 처음 이 제도가 1999년에 발의되었을 때는 당시 결혼 제도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동성애자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데 이성애자들도 많이 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박스는 구청이나 시청, 대사관, 영사관 혹은 공증인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결혼 중에서 이성결혼이 23만 7천 건, 동성결혼이 7천 건이었는데요. 박스를 택한 커플은 2022년 19만 2천 쌍인데 이 중에서 동성 커플이 1만 쌍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박스를 택하죠. 결혼보다는 구속력이 약하면서 법적인 보호와 세제 혜택은 누릴 수 있는 박스를 택하는 커플이 결혼 건수만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스를 맺은 커플은 공동생활 중 구입한 물건들은 반씩 혹은 둘 사이에 정한 비율대로 소유권을 갖고 세금 신고도 공동으로 합니다. 박스의 파기는 등록한 구청, 대사관, 영사관 혹은 공증인 아니면 시청을 찾아가서 하면 되는데요. 결혼을 하거나 죽는 경우 자동적으로 파기됩니다. 조카도 세금 혜택 및 사회보장제도 혜택 이런 것들이 유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1년 전에 이미 박스에 등록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스는
국적이랑은 상관없나요? 국적이랑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저도 파리에 가서 박스로 등록하면 되나요? 등록할 자격이 없는 게 결혼하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중혼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등록할 수 없죠. 큰일 납니다. 왜 그런 생각을? 네, 프랑스에서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시청 혹은 구청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파리 같은 큰 도시는 구청, 작은 도시는 시청에서 하고 주례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걸 법률혼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혼인신고하러 주민센터에 가듯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결혼식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법률혼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해야 합니다. 결혼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고 친구들이 증인으로 참석해야 하는데요. 보통 신랑 측, 신부 측 각각 적어도 1명, 최대 2명, 합계 최소 2명, 최대 4명 이렇게 증인을 세울 수 있고 시청에 결혼식이 거행될 희망 시기를 말하면 시청에서 날짜를 정해 통보해 줍니다. 조카는 목요일 시청 결혼식을 했고 이틀 뒤인 토요일 교회에서 종교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2주간 그 시청이나 구청 앞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공지를 한대요. 공지를 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혹은 이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혹시 이 결혼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나의 결혼 이미 한 사람이다. 그런 클레임을 거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이제 공고를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나를 잡아서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해준다고 해요. 시청 결혼식을 한 다음 종교식, 물론 종교식뿐만 아니라 사적인 결혼식도 가능하다고 해요. 종교식으로 하길 원하는 사람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식을 한 번 더 합니다. 시청 결혼식만 하는 사람은 있어도 시청 결혼식 없이 종교식만 할 수는 없어요. 조카는 개신교 교회인 오라투아르 디 루브르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교회 사진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현판에는 여기 오는 당신들 모두 다 환영한다 라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결혼식이 2시 반에 시작되었는데 아침에는 비가 정말 엄청 왔었어요. 그렇게 비가 오더니 거짓말처럼 맑게 개서 청명한 날씨 속에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야외에서 사진 찍고 오느라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을 때 친구들이 도착해서 축가 연습을 하고 있고 또 신랑 신부 친구들이 꽃장식 하는 등 결혼 준비에 바쁜 모습입니다. 시각이 이제 가까워오니까 하객들이 많이 도착하신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결혼식은 오라투아르 디 루브르 교회 소속 프랑스 목사가 주재하고 신랑 신부가 다니는 한국교회 2 목사가 기도와 축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신랑 신부가 결혼에 임하는 서로의 자세를 밝히고 결혼 반지를 교환한 다음 결혼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친구들인 증인들도 모두 서명했어요. 결혼식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절차라는 사실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교회 안에서 사진 찍거나 하지 않고 신랑 신부가 먼저 교회 출구까지 간 다음 나가지는 않고 하객들이 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가 문 밖으로 나오면서 모든 하객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축하를 해주었죠. 길을 지나던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도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가 교회에서 나오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신기해하면서 많이 환호를 해 주시더라고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커플에게 진정으로 미소와 축하의 마음을 보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랑 신부의 어머니들이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 또한 신기한 구경거리였을 겁니다. 밖에는 럭셔리 빈티지 고급 세단이 대기 중이었는데요. 하객과 거리의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젊은 부부는 떠났죠. 그런데 나중에 조카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가 가다가 멈췄대요, 바로. 그래서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멈춰서 보조 배터리로 다시 시동을 켜서 겨우 왔다고 합니다. 오래된 차라서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거기 참석하셨을 때 쑥스럽지는 않으셨어요? 제가요? 네. 제가 왜 쑥스러워요?
그냥 일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변에 있는 거죠? 아,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예,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의 결혼식에 사실 저는 프랑스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도 직접 프랑스 결혼식에 그렇게 참석한 거는 처음이었고 그 조카가 결혼하는 그 아주 행복한 날에 날씨도 좋았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니까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된 듯한 그런 흥분과 즐거움, 행복감이 더 이렇게 업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이스한 피콰드로. 결혼식은 2시 반에 시작했고 신혼부부가 떠난 시각은 4시 반 정도였어요. 우리도 서둘러 차를 타고 샤또는 불어인데요. 성이라는 뜻입니다. 샤또 네르menonville로 향했습니다. 차가 없으셨죠? 파리에서 성까지. 아, 성에서 파리까지는 어떻게? 그건 어떻게 했냐면 조카보다 35살 정도 차이 나는 그분하고 조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왔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알게 된 분이래요. 그분이 차를 가지고 오셔서 샤또 가고 이제 파리로 다시 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버스를 대절했는데 그 버스도 이상하게 또 시동이 꺼져가지고 그 버스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전부 우버 타고 왔대요. 우버 가격이 아마 한 15만 원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샤또 네르menonville은 파리 북동쪽 58km 지점에 있는 아름다운 성이죠. 이 성의 주인이었던 르네 드 쥐라르댕 후작은 프랑스 철학자 샹자크 루소의 누벨 엘로이즈의 영향을 받아 꾸미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공원을 조성했어요. 지금도 샤또의 정원은 일반적인 프랑스식 정원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반듯하게 한 게 프랑스식 정원이고 영국식 정원은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영국식 정원이라고 했는데 루소 이후로 영국식 정원이 프랑스에서도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후작이 자기 샤또 근처를 영국식 정원으로 꾸며놓았습니다. 루소의 애찬자였던 쥐라르댕의 초대로 루소는 세상의 비난과 소문을 피해 생의 마지막 6주를 에르멘옹빌에서 보냈어요. 그때 집필한 책이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입니다. 그리고 결국 루소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죠. 샤또 네르멘옹빌은 현재 호텔 겸 식당인데 이곳에서 결혼 피로연을 열기 위해 1박 2일을 예약해 놓았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티가 시작됩니다. 혹시 호텔에 루소의 흔적이 있습니까? 호텔에 루소의 흔적은 없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샤또 네르멘옹빌, 에르멘옹빌 하고 검색을 하면 반드시 루소가 나와요. 네, 그 근처에 장자크 루소 공원도 있어요. 가족과 친구 모두 다 130여 명 정도인데 속속 도착해서 7시부터 샤또의 마당에 모여서 사진도 찍고 신랑 신부와 하객을 찍는 드론 촬영, 드론이 이제 하늘에 날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드론 촬영을 신기해하면서 구경도 하였어요. 한국 사람 몇 명이었어요?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이 네. 다 130명인데 아마 한국 사람이 한 반 정도? 그 네. 한국 사람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도 가고 뉴욕에서도 오고 파리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개인이 자기 돈으로 비행기값 물어가지고 왔나요? 그럼요. 그 사람들한테도 프랑스에서 샤또에서의 결혼식은 생애 한 번이나 2번 참석할까 말까 한 그런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기꺼이 네. 8시부터는 샤또의 테라스로 가서 아페리티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샴페인도 맛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잘라주는 36개월 숙성시켰다는 스페인산 화몽이 정말 맛있어서 얼마나 여러 번 가져다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신부 아버지와 신랑 어머니가 태몽 이야기와 함께 신혼부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해서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고요. 노을이 물드는 하늘과 호수는 이 세상 아닌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 눈앞에 펼쳐주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아페리티프 시간을 뒤로하고 9시부터 식사 겸 파티가 시작되었는데요. 식사는 앙트레, 본식, 치즈,
디저트 순서로 나왔는데요. 식사하는 중간중간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덕담과 축사를 하고 신랑 신부 역시 감사의 멘트를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죠. 9시부터 시작한 식사는 와인을 곁들여 천천히 진행되었고 살짝 더웠지만 창문을 여니까 창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상쾌했어요. 이 긴 시간 식사하면서 그 테이블 사람들하고만 서로 얘기를 하나요? 사회자는 따로 없었는데 신랑 신부 친구들이 한 2,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덕담과 축사를 하면 또 신랑 신부가 화답을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춤도 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진 찍으면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DJ가 있었거든요. DJ가 전직 가수 출신이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분위기를 또 한 번 띄워주는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 있으니까 모두들 그래도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뭐 바깥에 나와서 바람 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12시 40분 정도에 신랑 신부가 준비한 왈츠를 추는 것으로 파티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연습을 열심히 했을 것 같으면서도 조금 서툰 듯 추는 왈츠가 더없이 사랑스러웠죠. 왈츠가 끝나자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흥이 많은 신랑의 인도로 한복을 입은 신랑 신부 어머니까지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저도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열심히 추었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정말 밤을 새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젊은 사람들을 또 방해하는 것 같아서 1시 정도에 객실로 올라갔어요. 지금 의상이 네, 그 당시 의상이라고 그러셨죠? 네네네. 네. 눈에 튀지는 않나요? 이게 뭐 눈에 띄어요. 정말 왜냐하면 거기 참석한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서양의 파티에서 입을 법한 아주 화려한 핑크색, 파란색, 초록색, 검은색 그리고 뭐 어깨를 다 드러내는 정말 이쁜 의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혀 어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 생각에. 나이스한 빅화드로. 음발의 매력적인 DJ님께서 피로연 시작할 때부터 모든 음악과 조명을 담당하셨는데요. 제 조카가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이 DJ가 정말 진행을 아주 잘한다 해서 섭외를 해서 했다고 해요. 전직 가수여서 노래를 2곡이나 불러줬고 특히 앵콜곡으로 불렀던 곡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를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이분의 선곡으로 신나는 음악이 새벽 4시까지 흘러나왔고 하객들은 지칠 줄 모르고 그때까지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 춤추고 막 그럴 때 네.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섞여 있었을 텐데. 섞여 있죠. 춤이 조카는 왈츠를 췄지만 그 다음에 춤은 막춤이에요. 뭐 없어요. 전부 어떻게 췄냐면 원래 춤도 약간의 그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막 처음 추던 사람 춤을 따라 추잖아요. 조카가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막 뛰더라고요, 방방.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뛰었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올라가고 나서 젊은 사람들끼리는 좀 다른 춤을 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정말 프로처럼 추고 그게 아니라 전부 정말 신나서 그 신남을 어쩌지 못해서 추는 그런 춤이어서 더 자연스럽고 유쾌했던 것 같아요. 진행했던 사람들은 한 몇 명 있을까요? 조카가 돈을 내고 계약한 사람은 사진 찍는 사람,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 DJ 이렇게 3명이고 나머지는 다 호텔 사람들이에요. 호텔에 서빙하는 사람, 호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페리티프부터 저녁 식사, 그 다음날 아침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일하는 사람 본 거는 한 10명, 15명?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혼 대행 업체 뭐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그게 아니고 그거는 호텔과 조카가 계약을 한 거고 이 모든 결혼식 진행은 조카가 다 했어요. 한 1년 정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객이 130명이면 네. 객실이 됐었나 보죠? 객실은 그러니까 모자라서 아마 제가 객실은 한 55개인가 60개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럼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좀 더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인 1실이 기본이니까. 네. 프랑스의 셔터들은 대체로 디귿자로 이렇게 생긴 게 많거든요. 디귿자로 생긴 것 중에 제 객실이 이제 있었는데, 디귿자니까 그 아래층 1층에 있는 홀에서 음악 소리가 계속 새벽 4시까지 들리니까 사실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춤추기에 적합한 신나는 음악을 배경 삼아 뒤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새벽 4시가 돼서 이제는 좀 조용해지겠구나 했는데, 춤 파티가 끝나고 나서도 흥을 어쩌지 못하는 10명, 15명 정도 되는 그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정원으로 다시 나왔어요. 바로 제 객실 앞이죠. 거기서 또 노래를 부르는데 거의 6시 정도까지 부른 것 같아요. 야, 정말 젊음이 좋긴 좋다 하며 일어나서 제가 새벽의 그 성마당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셔터 앞에 있는 강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호수에 반짝이는 햇살, 발목을 적시는 이슬로 상쾌한 산책이었죠. 루소가 산책한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남달랐어요. 산책을 마친 후 12시경 각자의 일정에 따라 공항으로 혹은 파리로 짐을 꾸려 떠나는 것으로 1박 2일간의 파티는 끝이 났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네. 이렇게 진행하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비용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요즘 뭐 결혼식 호텔에서 식사하면 좀 비싸잖아요. 한국에서 최고급 호텔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자세한 금액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 피로연 내내 젊은이들이 크게 외치던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비블레 마리에, 말 그대로 옮기면 신랑 신부 만세, 우리말로는 신랑 신부 잘 살아 겠죠. 이번 영상에서 보여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분들께 언제까지나 서로를 배려하며 재미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소식 있습니다. 피카드로에서 나오는 오비도스 컬렉션인데요. 오비도스는 포르투갈에 있는 성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요. 대대로 포르투갈 왕들이 왕비에게 선물했던 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결혼식이라는 주제와 맞추어서 오비도스 컬렉션의 가방을 선물로 드리니까 공지사항 잘 보시고 이 선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한 피카드로.